혹독한 환경은 강인한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몽골 초원은 세계에서 가장 척박하면서도 무시할 수 없는 땅 중 하나였죠. 끝없이 펼쳐진 대초원에서 태어난 이들이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이야기, 바로 태무진이라는 소년이 어떻게 칭기스칸이 되었는지에 대한 놀라운 여정입니다. 10세기 초반 몽골 지역의 거란족이 거대한 요라는 제국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한반도, 중국, 중앙아시아에서 수많은 전쟁을 벌이며 강력한 세력을 형성했죠. 하지만 1125년 중국의 금나라에 패배하여 서요라는 새로운 국가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는 몽골 고원의 권력 균형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현재 몽골 북쪽 지역에는 여러 유목 부족들이 연합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 연합을 카밍 몽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생존을 위해 뭉쳐야만 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카밍 몽골은 타타르족과 오랜 경쟁 관계에 있었고 이러한 투쟁은 몽골족을 점점 약화시켰습니다. 끝없는 갈등은 양 부족 모두에게 피해를 가져다 주었죠. 연합은 12세기 후반에 거의 해체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내부 분열과 외적의 침입으로 인해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때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었죠. 이때 보르지긴 씨족의 족장이었던 예수게이가 부족을 다시 통합하려고 나섰습니다. 그는 뛰어난 정치적 감각과 군사적 재능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1171년 예수게이는 9살짜리 아들 태무진과 인근 씨족 족장의 딸 사이에 혼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이는 정치적 동맹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결정이었죠. 일부 기록에 따르면 예수게이는 이 혼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타타르족에게 독살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몽골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어린 태무진이 족장의 자리를 이어받으려 했지만 가족들과 함께 추방되어 유배 생활을 하게 되었죠. 아직 어린 나이에 권력 투쟁의 희생양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 후 6년간 태무진은 극도로 가난한 삶을 살았고 때로는 노예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련들이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 이 시기의 경험들은 나중에 그가 제국을 통치할 때 평민들의 고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난은 훌륭한 교육자였던 것이죠. 결국 태무진은 의형제였던 자모카의 도움과 부족의 지도자였던 토오릴칸의 지원으로 점차 자신의 부족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 동맹이 그의 재기를 가능하게 했죠. 태무진과 자모카는 처음에는 함께 다른 부족들을 습격했지만 결국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념적 차이가 점점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자모카는 전통적인 몽골 귀족 제도를 지지한 반면 태무진은 부족 출신이 아닌 유능한 사람들에게도 권력을 부여했습니다. 이러한 진보적 사고가 그의 특징이었죠. 이러한 차이로 인해 1187년 자모카가 3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태무진을 공격했고 달란 발주트 전투에서 태무진이 결정적으로 패배했습니다. 이는 심각한 좌절이었죠. 그 후 10년간 행적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의 시기가 그에게는 재기를 위한 준비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1197년 우리는 그가 금나라가 시작한 타타르족과의 전쟁에서 몽골 연합군을 지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역사 무대에 재등장했습니다. 태무진은 이 전쟁에서 아버지의 복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타타르 부족의 지도자들은 처형되었고 일반 부족민들은 그의 휘하로 흡수되었습니다. 그는 부족 혈통이나 현인연보다는 능력과 충성심에 기반해 권력을 위임했습니다. 이러한 능력주의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사고방식이었죠. 태무진은 민간인과 군인들에게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의 일부를 나누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구성원들의 충성심을 확보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의 새로운 규칙들은 법전의 기초가 되었고 결국 그의 제국 전체에 적용되게 되었죠. 야사라고 불리는 이 법전은 몽골 제국의 통치 기반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데 법 중 하나는 환대가 신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손님과 사신은 어떤 피해도 받아서는 안 되었죠. 태무진은 초원 세계를 혁신했고 각각의 승리는 더 많은 전사들을 그의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성공이 더 큰 성공을 불러오는 선순환이 시작되었죠.
몽골군을 개혁하면서 십진법이 도입되었고 군대는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단위로 나뉘었습니다. 이는 매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구조였습니다. 부대 간의 이동은 금지되었으며 한 명이 자신의 부대에서 다른 9명을 버리고 도망치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엄격한 군율이 강한 군대를 만들었죠. 지휘관들은 부하들에 의해 선택되었는데 1만 명을 지휘하는 소위 투맨의 지휘관들만은 칸이 직접 선택했습니다. 민주적 요소와 권위주의가 절묘하게 결합된 구조였죠. 이러한 지휘체계는 유연성과 훈련, 충성도를 가능하게 했으며 정교한 기동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몽골군의 강점이 바로 여기에 있었죠. 1201년 여러 반대파 부족들이 몽골어로 쿠릴타이라는 회의에서 자무카를 칸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는 태무진에게 직접적인 도전장이었습니다. 이것은 5년간의 전쟁을 불러일으켰고 태무진은 13번의 전투에서 옛 의형제를 물리쳤습니다. 숫자로만 봐도 그의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알 수 있죠. 같은 해 태무진은 자신을 지도자로 선출한 몽골 족장들의 또 다른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징기스칸, 모든 이의 지배자라는 칭호를 받았죠. 처음으로 전쟁을 일삼던 부족들이 하나의 깃발과 하나의 권위 아래 하나의 유목민 국가로 통합되었습니다. 이는 몽골 역사상 최초의 통일이었습니다. 1209년 몽골인들은 서하에 대한 첫 번째 침공을 시작했습니다. 이 갈등의 세부 사항은 명확하지 않지만 징기스칸이 야전에서는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잘 요새화된 도시들을 점령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었죠. 유목민인 몽골인들에게 공성전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었습니다. 몽골인들은 이 전투에서 공성전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포위된 도시들은 천천히 기아와 질병에 굴복했고 서하 황제는 결국 징기스칸에게 복종해야 했습니다. 이 시점까지 금나라는 몽골인들을 북방 국경의 골칫거리 정도로 과소평가하며 서하의 도움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이 결국 자신들을 위험에 빠뜨렸죠. 하지만 1211년이 되자 그들도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몽골의 복종을 요구하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몽골의 분노를 자극하는 결과를 가져왔죠. 1211년 3월 징기스칸은 모든 몽골 족장들을 소환하고 중국과의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대규모 전쟁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금나라는 인구가 많아서 80만 명의 보병을 동원할 수 있었는데 대부분은 훈련되지 않은 농민들이었고 사기는 낮았지만 15만 명의 고도로 훈련된 중장기병도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군대는 만리장성과 여러 요새에 분산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방어에 특화된 배치였지만 이것이 오히려 몽골군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죠. 한편 몽골족은 9명에 달하는 강력한 기병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경기병은 복합궁으로, 중기병은 창과 곡검으로 무장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고도로 훈련되고 충성스러웠죠. 만리장성을 우회한 후 몽골군은 2개의 군대로 나뉘었습니다. 주력군은 데칸이 직접 이끄는 6만 명이었고 나머지 3만 명은 그의 아들 오고타이가 이끌고 다른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징기스칸은 금나라의 수도 연경을 보호하는 전략적 요충지인 야호령 고개로 향했는데 그곳에서 금군 대부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전투가 예상되는 지역이었죠. 몇 달 동안 몽골인들은 금군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렸지만 그들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징기스칸이 기다리는 동안 그의 신뢰할 만한 장군 제베와 수부타이를 보냈습니다. 작은 부대를 이끌고 서쪽에서 후방을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요새 전투에서 금군과 그들의 지휘관은 전멸되었고 제2군이 신속하게 합류했습니다. 몽골인들은 산악 지형에서 금군을 후퇴시켰습니다. 징기스칸은 금 장군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고개 주변의 봉우리로 병사들을 보내 양쪽에서 공격했습니다. 최고의 몽골 장군 중 한 명인 제베는 몽골의 전술을 사용해 후퇴하는 척했습니다. 짧은 교전 후 몽골인들은 전리품을 남기고 도망치는 척했죠. 금 수비수들은 미끼를 물고 요새에서 나와 추격했습니다. 그들은 사방에서 몽골 궁수들이 수천 개의 화살로 공격하는 치명적인 함정에 빠진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금군의 문이 열리자 징기스칸은 겨울이 오기 전에 전쟁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이듬해 몽골군은 화살의 상처를 입었던 우샤후를 포위했습니다.
금나라는 버텨냈고 몽골군은 다시 겨울에 철수했는데 이번에도 공성전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얻었습니다. 매번 경험을 쌓아가며 발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1213년 몽골군이 다시 침공했을 때 그들의 기동성 때문에 금나라는 습격당할 때 효과적인 저항을 조직하지 못했습니다. 유목민의 장점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죠. 몽골군은 여러 요새와 도시들을 포위하기 시작했고 적들이 포위 공격을 당하고 습격당해 패배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몽골군은 외국 땅에서 게릴라 전쟁을 벌이고 있었죠. 항복한 도시들에서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살해되거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자, 장인, 상인, 의사, 교사, 성직자, 관리자들은 살려두어 몽골 무리에 합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칭기스칸의 몽골군은 많은 포로들은 다음 포위전의 방패막이로 사용되기 위해 끌고 갔습니다. 잔혹하지만 효과적인 심리전 전술이었습니다. 황하 북쪽의 금나라 영토를 모두 확보한 후 칭기스칸은 수도 연경에 대항하여 포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최종 목표에 근접한 상황이었습니다. 몽골군은 도시를 굶겨 항복시키려 했지만 몇 달 후 전염병이 진영으로 퍼졌고 그들은 금 황제 선종과 협상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협상이 필요한 순간도 있었죠. 그는 전리품을 바치는 대가로 평화에 동의했고 몽골 칸에게 복종과 함께 말과 그의 딸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연경을 떠나 보물을 가지고 몽골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리장성 바로 밖에서 전령이 칭기스칸에게 황제가 법정을 남쪽의 카이펑으로 옮겼다고 알렸습니다. 금나라가 보복을 계획하고 있다는 신호로 여긴 데칸은 분노했습니다. 몽골군은 신속하게 회군하여 연경으로 돌아와 도시를 습격하고 약탈했습니다. 몇 주 동안 수천 대의 수레가 몽골로 전리품을 실어 날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동안 도시의 화재는 한 달 이상 계속 타올랐습니다. 한때 골칫거리로 여겨졌던 것이 2천만 명의 강력한 나라를 무릎 꿇렸고 이제 몽골의 시선이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1216년 아말렉 도시 쿠차에서 몽골의 보호를 받는 상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자 칭기스칸은 그의 최고 장군 제베를 보냈습니다. 벨루 사가르 전투에서 쿠치를 물리쳤습니다. 2년 만에 제국 전체가 몽골 통치하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들은 페르시아인 모하메드 2세 샤에 의해 지배되던 호라즘 대제국과 접하게 되었습니다. 칭기스칸은 샤에게 소중한 선물과 함께 상단을 보내며 무역을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트라르의 총독이 상단의 구성원들이 스파이라고 주장하며 그들을 죽였습니다. 칭기스칸은 3명의 대사를 샤에게 직접 보내 상인들을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모하메드는 상인들과 함께 대사들 중 1명을 처형했습니다. 징기스칸이 신성하다고 생각한 환대의 규칙이 깨진 것이었고 그는 보복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복 전쟁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2탄으로 이어집니다.